사람들이 인간 아니야.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피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끝까지 이혼하시겠다고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명감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고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조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죠.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는 저는 1000명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판사로 임관한 그 연수생들이 100명, 검사가 300명, 나머지 600명이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선발할까?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성적순이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적순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꼭 공부를 못해서 변호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나이 먹어서 늦게 돼서 임관하기에는 좀 늦고 해서 변호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연수원 때부터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판사님들 굉장히 공부 잘하십니다. 연수원에서 상위 탑 10에 들었던 그 연수생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그 시절에 외고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나와서 20대 초반에 합격한, 심지어 재학생 때 합격한, 이렇게 정말 머리가 뛰어난 이제 그 상위 클래스의 연수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그 연수생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저 사람들이 인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늦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밑줄 막 보가면서 외우잖아요. 그 연수생들은요, 이렇게 사진 찍듯이 외웁니다. 이렇게 착착착. 인간이 저렇게 머리가 좋을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감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판사를 지원하시고 판사가 되시죠. 그래서 성적순 일부 맞는 얘기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뭐 이혼 소송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사님들을 변호사들의 시각에서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제가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 존경하는 직업을 몇 개 들어라 라고 하면 전 판사 꼭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명감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고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다한 업무에 이제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판결이 몰리는 뭐 7월이나 12월, 1월에 이렇게 재판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들이 누렇게 이렇게 떠 계세요.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그걸 마무리하신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중압감을 이제 극복들을 하시는 직업이세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저기요, 다음 주에 조정 오라고 하는데요, 재판 오라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막 이런 사연을 판사님들이 다 아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결문 쓰실 땐 다 아세요. 정말 기록을 가라 마실 듯 보시면서 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구성명이라 그래서 서면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도 요청하지만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서면에서 이렇게 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정말 기록을 이렇게 판결 쓰실 때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기록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으시다고. 그거를 전부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 만약에 못 하실 것 같으면 과거에는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2페이지를 넘기지 않아요. 양면을 넘기지 않고 이제 세모, 네모, X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기록법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 두셔서 사건 전체를 이제 파악하신 다음에 기록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을 시작할 때나 중간이에요. 첫 길이 어떻게 열리냐 하면 종합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접수하는 날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기 눈이 안 좋아서 진료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과를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과 가시면 좋겠고요. 어느 선생님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약하고 오시잖아요. 물론 요즘 전화로 가능하지만 재판도 첫 번째 길은 그런 길이에요.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피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금융거래 내역 조회 요청하셨는데 더 할 거 없나요? 피고 측은 더 할 거 없나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이혼하시겠다고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신 다음에 합의가 안 된다. 쟁점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면 조사 절차 회부하겠습니다. 조사 절차 마치고 보시죠. 요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판사님이 기록을 몰라서가 아니고 절차가 그래요. 그때는 기록 파악 다 안 하세요. 무엇이 들어왔고 현재 증거 신청이 어디까지 들어왔고 요 정도를 파악하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판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을 파악할 때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준비기일이 열릴 때요. 이때는 양쪽에서 증거 신청한 걸 다 했는지, 증거가 회신이 와서 서면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더 할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면 준비 절차 들어올 때 기록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십니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서 부족한 부분을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보세요. 아는 부분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합의부 같은 경우는 주심 판사분이 그걸 다 파악해서 들어오시고요. 단독 같은 경우 그 단독 판사님이 판결문을 다 쓰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파악하고 오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파악하진 않고 그것은 절차상 그렇다. 예를 들면은 사건 증거조사나 이런 게 한 20% 됐어요. 그러면 변호사도 판사님도 20% 준비된 거를 파악하고 다음에 또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정리가 되면 한 번에 쫙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판사님이 왜 내 사건 잘 모르시고 지난번에 제가 왜 이 사진 제출했는데 이걸 못 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소송 하나하나에 인생이 걸렸다는 거 아시고요. 그걸 본인이 결정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판결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판사님 믿어도 좋은 직업입니다. 일단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친인척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어떤 조건으로 맡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만 지급하고 그 이후엔 연간 얼마씩 지급해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하고 이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 계약 내용에 이 자녀가 구속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든가 만약에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속인으로서 그 의무도 이제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 임의대로 내가 성년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돌려달라. 이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과 친인척 간의 계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월급의 몇 프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쳐보시면 아이 나이에 따라서 양쪽 소득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기준 금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기르니까 상대방한테 전부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에서 몇 대 몇 해서 상대방 지분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